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리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 인권.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 동원되면서 처절하게 인권 유린을 당했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인데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은 현재까지 아물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도보 여행 중 위안부 문제를 알린 박한빈 누리님을 초청해서 1인 캠페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페인 산티아고는 종교적인 목적 외에도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자연 풍광이 또 아름답기로도 유명하죠? 그쵸. 그쪽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 훼손이나 이런 게 되게 적고, 제가 걸었던 길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연 훼손이 거의 안 된 상태로 있어서 그쪽에 있는 산 오솔길 같은 길을 걸었고, 그리고 산티아고 북쪽 길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길이긴 한데요. 거기는 이제 바다를 이렇게 오른쪽에 끼고서 걷는 길이어서 거의 걷는 내내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절경이라던가 그런 거를 보면서 좀 걸을 수 있다는 게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장기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참 많이 어려운데요. 그렇게 훌쩍 여행을 떠나게 되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7년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13579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관둬야 될 시기 매너리즘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어김없이 매너리즘이 찾아왔고,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거기 미용사분께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큰 원형 탈모가 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뭔가 치료를 하러 다니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약간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회사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고, 뭔가 이 시기가 아니면 떠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머리를 자르러 갔던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회사에 사표를 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무작정 산티아고를 가야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을까? 뭐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좀 내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보기도 했고, 그동안 제가 적어놨던 버킷리스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 둘씩 실행해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티아고 갔다 오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떠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저를 좀 찾기 위해서. 네, 그러셨군요. 어떤 인생의 돌파구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작정 떠나신 건데요. 네. 그 여행 길은 그럼 도보로 얼마나 걸으신 건가요? 여행 길은 도보로 대략 2,000km 정도 걸었어요. 네. 제가 걷는 동안 사실 좀 되게 재밌는데, 신발을 신고 갔던 걸 포함해서 3켤레를 갈아 신었거든요. 네. 그만큼 밑창이 다 닳아가지고, 물론 제가 좀 험하게 신기도 했고, 2,000km면은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 네. 그걸 한 4번 하고 다시 한 번 또 가는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총 제가 걸었던 날짜는 88일, 네. 3달 정도 되는 거리였고 제가 7월에 출발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10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긴 시간 동안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길게 도보 여행을 하시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여러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가게 되면 저는 혼자 갔지만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을 위해서 자기 뭐 자아를 찾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목적지는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길을 걷기도 하고 같은 숙소에 머물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친구는 글쎄요, 한쪽 팔이 없던 이제 줄리안이라는 독일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진 않았지만 한 3일 정도 같은 루트를 걸으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팔이 한쪽이 없어요. 선천적으로 팔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녁마다 저희가 요리를 해 먹을 때마다 칼질을 하다가 갑자기 Oh my hands 그러면서 그냥 자기 손이 없어졌다 잘렸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농담을 막 할 정도로 자기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가슴속으로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 친구를 보면서 되게 나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겠구나. 만약 나한테 저런 신체 장애가 있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그런 쾌활한 성격 때문인지 늘 언제나 친구들이 주변에 끊이질 않는 걸 보면서도 그런 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좀 더 모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안 좋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 친구는 프리츠라는 독일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완전 유복한 아들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엄청난 재벌 기업은 아니지만 직원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기업의 오너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뭔가 그런 재벌들과의 삶에서 조금은 그런 좀 회의감도 많이 느꼈고 뭔가 나 혼자 해결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 뭔가를 좀 느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런 그 친구는 진짜 기사도 있고 뭔가 수행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 길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잤던 낡은 침대에서도 자고 그 친구는 가끔은 호텔에서도 자고 했지만 그런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인연들을 네. 많이 만나신 것 같네요. 네. 네. 또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렇게 걸으면서 1인 캠페인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쵸. 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진 않았고요. 그냥 저 혼자 했던 되게 작고 소소한 캠페인이었어요. 네. 그렇게 뭐 큰 대단한 걸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가는 여행 길에 뭔가 나의 자아를 찾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했던 아주 작은 캠페인이었고요. 절차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작은 현수막 그리고 네. 여기 이 작은 페이퍼 이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위안부 이야기를 꺼내면 이 친구들이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요. 나는 한국에서 뭐 회사를 다니다 왔고 뭐 이러이러한 걸 했고 뭐 그런 정말 몇 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뭐 이러이러한 사실 이런 걸 알리고 있고 그런 걸 해서 네가 대단한 걸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페이퍼를 가지고 가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혹은 네가 이런 현수막을 들고 같이 사진을 하나만 찍어준다면 내가 나중에 블로그나 혹은 책을 낼 때 너의 사진을 좀 쓰려고 한다.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 한 90%의 친구들은 너무 좋지. 네가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라고 하면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네, 도보 여행은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수백 장의 인쇄물을 가방에 넣고 다니셨다니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가기 전에 한국에서 가로 세로 70cm의 작은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네. 이게 이 현수막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아, 이게 Please don't forget the victim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그러니까 잊지 말자. 위안부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뜻하는 이 victims에 제가 강조를 뒀는데요. 네. 그래서 이 현수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 친구들한테 이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걸 기억할 수 있게 이 문구를 들고 사진을 한 장 네. 같이 찍자고 해서 사진으로 만났던 친구들과의 사진을 거의 다 찍었던 것 같아요. 혹은 또 사진을 찍기 좀 부끄럽다거나 좀 그래야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 제가 준비한 종이 쪽지만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위안부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이게 또 많으면은 읽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용으로 이 종이를 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보통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는 이야기. How are you? 뭐 그냥 어땠는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오늘 밥은 먹었니? 뭐 다리는 어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과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고 좀 친해졌다 싶었을 때 이 쪽지를 건네주면서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아주 작은 캠페인을 하고 있어.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물론이지라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 90%의 친구들은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다라는 이 친구들의 네.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쪽지를 주면서 네가 그냥 이걸로 뭔가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되고 난 그냥 단지 네가 기억만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너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한 번만 더 구글창에 검색을 해주렴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거의 친구들은 이걸 받으면 거의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기억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친구들한테도 가끔 이제 왓츠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치면은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건데 그걸로 연락을 할 때 네가 준 쪽지 너무 잘 가지고 있고 나 한 번 더 검색을 했다. 혹은 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되게 이슈라고 하던데 네가 하고 있는 캠페인과도 연관이 있는 거니? 뭐 이런 연락도 많이 오고요. 네.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었던 캠페인이었고 그 친구들도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역사 의식을 갖고 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한빈 누리님의 진심과 정성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도보 여행자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행 도중에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도 하셨다고요? 네, 디오 데 레온이라는 매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조중동 같은 네. 매체였어요. 근데 저도 그 매체에 대해서 잘 아예 모르고 있다가 레온에 있는 혹은 그 스페인 지역에 있는 바에 가면은 그 신문이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구독률이 되게 높고 뭐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문의 일면에 아예 나오는 그렇게 장식을 하게 된 큰 네. 되게 긴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어도 엄청 유창하게 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 나오신 분도 스페인 분이셨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하시지는 않았거든요. 되게 장시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위안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거의 아는 게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많은 외국인들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위안부 그 사람들은 그럼 그때 당시에 돈을 받고 뭔가 그런 윤락 행위를 했던 것이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기자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제가 되게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완전 인권을 침해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뭔가 자발적이지가 않은 정말 강제징용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 대체. 그러면서 되게 놀랐던 그분의 반응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뒤로 되게 많은 매체, 스페인 매체에서 제 메일로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곳으로 올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일단 거리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해서 올 수는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고 혹은 저의 어떤 블로그나 SNS 활동을 보고서 한국에 있는 또 다른 매체들도 연락을 많이 주셔서 한국에서도 상생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뜻깊은 캠페인을 하셨다 보니 그런 의미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위안부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고 있죠. 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쵸. 이건 저희 예전에 2015년에 개봉되었던 기양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이 두 번째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터뷰를 하시고 되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진짜 말을 잇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들의 증언도 너무너무 생생하고요.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렇게 살아 있는데 아직도 증인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70년째 어떤 사과와 배상 그런 게 없이 진행이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뭔가 똑같은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가 귀향 붐이 일어서 되게 많은 관객 수가 동원이 됐었거든요. 이번 두 번째 이야기, 끝나지 않은 이야기 관련해서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서 보고 또 다시 보기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이 접하시고 하셔서 영화를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광복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요. 그쵸. 너무 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화가 나고 좀 분통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있었던 그 한일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그건 어떤 피해자 당사자들과의 합의도 없었고 그들의 요구 조건이라던가 그런 게 포함이 되지 않은 10억 엔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져가라. 대신에 우리는 어떠한 재협상 요구도 하지 않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제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끌어올려서 더 얘기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일본의 입장은 더 강경하죠. 뭐 그 일본 대사관의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부터 뭐 사과를 했는데 왜 또 다시 이 얘기를 다시 수면 위로 꺼내느냐라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과, 글쎄요, 그 사과가 얼마나 진실됐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요. 10억 엔이라는 금액도 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은 200여 명이신데 지금 그 중에 30분밖에 안 살아 계시거든요. 작년에 8명이 돌아가셨고 올해 2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지금 2월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할머니들은 계속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평균 나이가 92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이 할머니들이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글쎄요, 이거는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사과했잖아. 근데 왜 그거 자꾸 뭐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중심의,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아들여야지만 그게 사과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보면 되게 많은 걸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교과서 왜곡으로 되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본의 그런 태도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할머니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진심만큼 중요한 것도 없겠죠. 일제에 의한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한 80여 개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중이고, 좀 더 이런 소녀상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그런 곳들에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소녀상이 세워진 거는 2011년도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요 집회,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대책위원회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맞이하면서 그쪽에서 처음 이제 그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이제 소녀상을 세운 게 처음 시초가 돼서, 그걸 이제 시작으로 전국에 세워지고 이제 해외에도 세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소녀상에 되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단발머리의 소녀상은 어떤 일제 감정기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할머니들의 심경을 대변한 것이고, 할머니들의 발이,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뒤꿈치가, 그러니까 발을 쭉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어도 늘 긴장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 이 현수막에도 있지만 오른쪽 옆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이쪽에 앉아서 뭔가 기념사진을 찍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할머니들의 아픔과 그런 고난과 역경을 좀 같이 느껴보자는 의미가 있는 그런 소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80여 개의 숫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은 학교에 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었고, 뭐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소녀상이 그냥 각 학교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서 좀 더 퍼져 있어야 할 것 같고,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저처럼 좀 더 젊고 이런 어린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좀 더 널리 퍼뜨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짧은 단발머리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소녀상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숙연해집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소녀상이 해외에도 있다고. 네. 미국의 글렌데일시에 가장 먼저 세워졌거든요. 그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소녀상들이 세워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좀 그걸 시작으로 해서 되게 많이 퍼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위안부 대책위원회 힘도 컸고, 그 현지에 계시는 이제 한인분들의 도움도 되게 컸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특히나 그쪽에 있는 소녀상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시의 어떤 자매 결연으로 인해서 세워진 거라고 하거든요. 일본 단체 압박과 반대로 인해서 그쪽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양민 대학살, 그걸 알리는 이제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일본의 만행이나 이런 걸 되게 알리신 분인데, 그래서 그 위안부 동상이 세워짐과 동시에 그쪽에 이제 스코필드 박사의 동상도 같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분의 어떤 뜻도 같이 좀 이루기 위해서죠. 그리고 워싱턴 DC에 이제 최근에 세워진 내셔널 몰이라는 곳에 세워진 소녀상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쇼핑몰
안에, 그러니까 그쪽에 야외 광장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다른 해외 교민들이나 혹은 그쪽에 있는 해외에 있는 거주자들이 보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세워지는 이제 그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도 가셔서 직접 행사에 참여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에도 소개가 많이 됐고 신문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하이에도 세워졌고, 그다음에 독일에도 이제 소녀상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필리핀도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 해서 지금 해외에도 많은 소녀상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성 인권 유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안부 문제는 시급하게 청산해야 될 정치적 현안이지만 일본 정부는 소녀상의 철거까지 요구를 하고 있죠. 그쵸. 그쪽에서 가장 예를 들고 있는 게 빈 22조 2항이라는 그 협약인데요. 그게 뭐냐면 대사관의 어떤 품위를 해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반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세운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의 어떤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소녀상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 일본이 했던 행적이라던가 지금 할머니들의 어떤 고통, 그리고 지금 그 저희가 방송에 되게 많이 소개되신 그 어떤 할머니, 그러니까 사진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배에 문신이 새겨지고 그 일본인들의 어떤 강압적인 행태를 겪으셨던 할머니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그런 협약이 지금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과연 들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소녀상도 그렇게 좀 일본의 반대로 인해서 철거될 뻔한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필리핀 소녀상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고, 그것 때문에 되게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번져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반발이 되게 심했는데요. 필리핀 현지인들의 도움도 되게 컸지만, 이거는 필리핀 두테르테의 어떤 그 정부적인 차원에서 아예 원천 차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철거되지 않고 아직까지 현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필리핀도 저희와 같은 역사를 같이 겪은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필리핀도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때 징용됐던,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1000여 명이 넘고, 꼭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숫자만 해도 100여 명이 넘고요. 근데 하지만 남아있는 숫자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적다 그래요. 손에 꼽을 정도고. 그래서 필리핀 차원에서도 어떤 대단한 움직임과 그런 반발적인 대책,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만 저희도 그렇게 잘 해주지 않는데,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서는 덜 신경 쓰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또 할머니들이 그렇게 돌아가실지 모르고, 우리가 역사 의식을 더 잊거나 앞으로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그런 반발이나 그리고 아나무인한 태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피해자 중심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바로 며칠 전에 또 김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벌써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매번 이렇게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렇게 넋놓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헐리우드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까지 퍼진 미투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했다라는 각종 성추행 관련 그런 운동인데요.
그게 SNS로 퍼져서 되게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위안부 문제도 어떠한 해시태그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퍼져나가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어디 좀 예쁜 카페를 간다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는 굉장히 뭔가 뿌듯해하고 좋아하면서 정작 저희 서울 곳곳 그리고 전국 곳곳에 새겨진 소녀상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곳에서 앉아서 좀 더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취미가 달리기인데 그 달리기 모임에서 독립문과 그 광화문 이쪽 일대를 달리면서 태극기를 들고 달리면서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 행사도 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는 올해도 산티아고가 아닌 또 다른 곳에 가서 위안부 알리는 활동을 좀 하려고 해요. 아직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때도 이걸 떠나는 데 있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때가 돼서, 그리고 뭔가 해외 친구들이 좀 더 이걸 알 수 있을 때가 된다면, 할머니들이 더 이상 정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도록 이거를 해외에 알릴 생각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뭐 제가 아이를 낳아서도 그러니까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한빛 누리님을 초대해 위안부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주권을 상실한 채 35년간 온갖 순환을 겪어야 했던 일제강점기. 가혹한 탄압과 약탈을 일삼았던 일본 제국주의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 등 한민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는데요. 특히 꽃다운 나이에 강제 동원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위안부 피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닐까 합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시리 가시리